역사성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도가 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들과 여러 정권들의 변화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갈목할 만한 제도 변화가 있지만 아쉬움도 상당합니다. 지방자치회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괄 삭제되었고요. 그리고 자치경찰 제도 같은 경우는 당초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일원화된 체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미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동네는 축구 경기의 규칙이 잘 정비되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때마다 선수들이 반칙을 일삼고 심판도 반칙을 눈감아줍니다. B라는 동네에서는 축구 경기 규칙은 대충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각자 자기 기량을 한껏 발휘하고 페어플레이에 힘씁니다. 이처럼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자치분권 2.0입니다. 앞서 상세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최상환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4조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형태의 다양합니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대립형의 동일한 유형의 정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시장 야구회의 정부 유형은 단체장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역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 때 적합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급격한 개혁보다는 안정성과 견제와 균형이 더 요구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 유형에서처럼 전문 경영 지식을 겸비한, 그러니까 기업의 CEO 같은 개념이죠. 이런 단체장을 선임해서 의회가 합의해서 이런 단체장을 선임해서 지방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러한 정부 유형의 선택과 변경이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주권 구현의 엄청난 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제도 변화는 제5장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인데요.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운영과 규칙이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향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의 자율성과 그리고 권한 확대와 함께 책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었고 겸직 금지 대상이 구체화되었으며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 체제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라기보다는 지방이 중앙에 협조하는 협조 거버넌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되었고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협력 거버넌스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제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그리고
교통행정이나 소방행정과 같은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 친화적 경찰 행정으로 더욱더 안전한 지역민의 삶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 일괄 이안법은 이제 김대중 정권부터 정권별로 이안 결정이 되었지만 단위 사무별로 세분화된 입법 방식으로 인해서 절차적 문제에 봉착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해오던 이안이 하나의 법률 체계로 총괄하여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괄 이안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중앙, 고난, 지방 이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이안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인력과 재원을 산정해서 이양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호남권 지역 문제와 대응 과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열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남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여수는 30%에 못 미치고 강주 본청의 경우에는 4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환경 문제인데요. 전남은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아서 탄소 제로 2050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자리 문제인데요. 강주 전남은 청년 고용률은 낮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높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 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학계 출산율은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국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강주는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서도 전남의 경우는 22개 시군 중에서 17개가 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5개 지역이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 2.0의 제도 변화가 이러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 역량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주광역시 북구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서 2003년도죠. 2005년에는 법제화되고 2018년에는 예산 전 과정에 확대 적용됩니다. 또 강주다운 주민자치회가 26개가 지금 다각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전무가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강점과 우리의 기초 역량이 적절하게 융합되면 호남형 주민 주권 구현으로 지역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환경 문제, 그리고 청년 고용 문제, 고령화 문제, 아이돌봄 문제, 다문화 문제, 가정 문제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합니다. 강주다운 주민자치회는 마을 발전계획 수립,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주민 중심의 강주형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카고 사례인데요. 시카고는 미국에서 2009년 참여 예산을 처음으로 도입한 도시입니다.
강주보다 6년 정도 늦게 도입을 하였죠. 하지만 시카고의 참여 예산은 2020년을 기점으로 시민의 예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5% 혹은 10% 정도의 일부 예산 편성만 참여하는 참여 예산과는 달리 시카고는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카고 피자인데요. 왼쪽 피자는 6개 분야로 세분화된 시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예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피자는 시민이 원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에서 다각적인 주민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플랫폼 공론장 이것들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시카고 시민 예산보다 훨씬 더 진전된 주민 주권 구현과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전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자치단체와 협업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자치단체 간 협업하고 그렇게도 해결되지 못하면 중앙과 협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길도 가능합니다. 즉 기관 통합형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한참 논의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